이제 발표하신 것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광복회에서 특히 광복회 학술원에서 이런 주제로 학술회의를 하게 된 것이 참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범 선생은 잘 아시지만 특별히 올해 유네스코에서 김구의 해로 지정을 했잖아요. 참 한국으로서도 대단히 참 영광스러운 일이죠. 근데 아마 유네스코에서 김구의 해로 지정했던 것이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백범 선생이 이런 독립운동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백범 선생이 그런 문화의 힘, 문화국가 이것을 말씀하신 것을 유네스코에서 대단히 의미 있게 받아들여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백범 김구의 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광복회에서도 이 학술회의에 백범 김구 선생이 우리가 아는 어떻게 독립운동했냐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백범 선생이 문화국가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그걸 주제로 해서 학술회의를 했습니다. 오늘 학술회의가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통점이 다 명예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 정년퇴직들 하시고 이제 그만큼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연구하고 업적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발표를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박찬승, 정용욱, 황태현 세 교수님이 발표를 해주셨고 또 주진호, 이완범, 김학재 세 분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5시 50분까지 끝내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없습니다. 또 이제 다 말씀 많이 연구하시고 또 명예 교수님들이니까 뭐 말씀 많이 안 하셔도 다 알아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찬승 선생의 그런 민주국가 구상에 대해서 주진호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작성한 토론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행사 준비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백범께서 말씀하신 인류 불행의 원인을 사랑과 자비의 부족으로 진단을 하고 이를 채울 유일한 힘이 문화라고 강조를 하셨죠. 문화의 힘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타인에게도 행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유네스코가 김구가 제창한 문화와 평화의 가치가 유네스코의 핵심 이념과 완벽하게 부합한다라고 선정 이유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평화의 문화와 궤를 같이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유네스코의 문화 다양성 증진 활동과 이렇게 백범의 사상과 꿈이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발표는 대체로 사상적인 측면, 정치 사상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저는 그 정치 사상이 구체적인 정치 행위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또 그 과정에서 나타난 어떤 정합성 또는 서로 간에 또 좀 어긋나는 지점 이런 점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정치라는 것은 사상을 뭘 갖고 있다고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구체적인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돼서 무엇을 이루어냈을 때 그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 두 번째 페이지에 우리 박 교수님의 논지를 짤막하게 요약을 한 게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우선 이제 몇 가지 백범의 삶과 정치 사상을 한번 좀 결합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사실 백범은 동학농민혁명에도 직접 가담했던 그런 분이신데 그런 그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감을 가졌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뭘까? 계급 독재에 대한 거부감일까? 아니면 소련이라는 외세에 의해 한국인의 독자성이 침해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81페이지에 그런데 반공 세력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북 협상을 위해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김일성과 회담을 한 이유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가? 반탁 운동까지만 해도 반공 의식을 강하게 표출했었는데 그러면 어떤 생각에서 이런 것이 바뀐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개 이렇게 어떤 분의 정치 사상을 얘기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이제 선양적인 입장의 학술 회의를 하다 보면 독자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박 교수께서도 독자적인 민주국가 구성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와 삼균주의가 결합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어떤 의미에서 독자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일반적인 것 아닌가 이런 점을 한번 좀 말씀을 듣고 싶고 대체로 보면 역사적으로 항상 제3의 길에 대한 열망과 추구는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디서나 보편적인 현상이었죠. 그런데 막상 정치 현실에서 삼균주의가 실현되려면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권력 구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국유화를 한다? 이게 그렇게 만만하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여야만 하는 것인데, 자 여기서 이 자본주의 체제의 기반을 두고 있으며 자유주의 정치 사상을 갖고 있는 백범과 과연 이 삼균주의가 만약에 현실에서 어떻게 이렇게 맥이 닿을 수 있을까 이런 점들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특히 백범과 이승만의 관계가 늘 많이 궁금했어요. 저는 사실 이승만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공부를 한 셈인데 사실 두 사람은 1살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근데 같은 황해도 출신이고 백범도 감리교인이었으니까요. 근데 깍듯하게 아주 형으로 모시고 사실 백범이 분명히 이승만이 탄핵되는 과정을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계를 계속 유지했고 40년에 주석에 취임한 이후에는 폐지되었던 구미위원부를 다시 부활시키면서 이승만을 다시 말하자면 이제 임정의 아주 중요한 인물로 이렇게 부각을 시켜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해방 이후에도 돌아와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임정 주석이 더 높은 거잖아요. 그 직책상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승만 박사에 대한 나 김구의 충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러나 그분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은 그분에게 맹종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통일된 독립정부의 수립에 대한 나의 신념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좀 지나칠 정도의 이런 겸해, 이거 말고도 사실 다른 자료들이 많은데 그냥 이 정도로만 얘기할 텐데 이런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승만을 자신과 같은 민주국가론자라고 생각했던 것일까? 백범이 통일국가론을 제기했던 것은 단독 정부가 수립되고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민주국가에 대한 신념이 훼손될 것을 인지했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황태현 교수님께서 굉장히 아주 열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도 역시 이광수가 대신 써서 수록한 걸로 추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여기도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백범이 말씀하신 거를 이광수가 받아 적고 그런 것을 윤문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과 표현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런 정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 아닐까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우리가 이런 학술 회의를 하는 이유는 과거에 백범이 어떤 생각을 했다는 것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우리 현실에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인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너무 짧게 했네. 그럼 바로 답변해 주실 텐데 공산주의에 대한 거부감, 김일성하고 회담한 이유, 또 삼균주의가 실행되려고 하면 강력한 중앙집권적 기구가 필요하다. 또 이승만과의 관계, 크게 네 가지인데 답변해 주시죠 바로. 예, 좋은 토론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범은 동학에도 가담을 했지만 이제 나중에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졌다. 저는 동학하고 공산주의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동학에 가담했다고 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졌다는 것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따로따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조선공산당을 이제 그러니까 당시 공산주의 운동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이제 보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1920년대 그 조선공산당 운동은 사실은 그 코민테른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진행이 되었고 실제로는 이제 일종의 코민테른의 지부처럼 이렇게 조선공산당의 그 운동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런 이제 그 코민테른의 지시 실제로는 뭐 소련 측의 이제 지시에 의해서 운동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이 당시에는 대단히 강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 쓴 나의 소원이라는 것을 보면 그런 이야기는 이제 없고 오히려 이제 사상적인 측면에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계급 독재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이야기하니까 이제 계급 독재이기 때문에 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방 이후에는 훨씬 더 그런 사상적 측면에서 여기에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이제 이 새로운 민주국가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 그리고 삼균주의를 이제 같이 결합해서 생각하고 있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독자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해방 이후의 당시 상황에서 물론 제3의 길을 이제 추구하는 예를 들면 이제 안재홍이라든가 이런 분도 있었고 그런 경향성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 삼균주의를 지창하면서 제3의 길을 이렇게 추구하고 있었던 것은 당시 한독당과 김구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독자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김구와 이승만의 관계는 사실은 참 대단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문제이고 이 부분은 이제 개인적인 인간적인 관계가 끼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딱 그렇게 칼로 이렇게 뭐 베듯이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 김구가 주석이 된 뒤에 이제 임시정부의 그 구미위원부를 다시 부활시키고 이제 이승만이 그 책임을 맡도록 이렇게 한 것은 당시 시점에서 미국을 대상으로 한 외교가 필요했고 임정의 입장에서는 그런 외교를 담당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는 그래도 미주에서는 이승만밖에 없다. 이승만의 어떤 개인적인 그 능력과 또 세력 이런 것들을 평가를 했을 때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이승만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 물론 거기에 대한 미주 동포들의 반대가 많이 있었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다른 대안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김구의 정치 사상이 오늘날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구는 민주주의, 자유주의, 공화주의 또 삼균주의의 정치 사상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이 삼균주의는 재헌헌법을 제정할 당시에 상당히 많이 계승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의 전문에 지금도 균등이란 말이 2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균등이란 말이 2번 들어간 것은 민주하고 자유 그리고 균등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균등이 대단히 중시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되고 또 당시에 재헌국회에서 논의를 할 때 어떤 국회의원이 이제 이 삼균주의가 충분히 계승이 되었습니까? 우리 헌법에 그렇게 질문하니까 헌법기초위원장이었던 서상일 의원이 답하기를 뭐 삼균주의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만민균등주의를 여기에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히 계승이 되었었는데 그 뒤에 그런 그 헌법에 들어간 각 조항에 들어간 그런 부분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오늘날은 거의 뭐 계승이 안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그 만약에 공화주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공동체 이것을 어떻게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일 터인데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또 대한민국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건강한 건전한 그런 발전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김구 선생이 이야기했던 그런 그 삼균주의 또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자유주의, 공화주의 이러한 사상을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계승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그 과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김구 선생의 그런 정치 사상을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해서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구 선생의 정치 사상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번에 문화국가라고 하는 걸 주제로 학술회의를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이렇게 뭐 김구의 정치 사상 또 독립운동의 정치 사상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과연 그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정말 추구했던 또 하고자 했던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가 이 중에 하나죠. 특히 삼균주의라고 하는 문제가 그것인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나라 국토 찾아가지고 나라 세울 때 우리는 어떤 나라를 세울 거냐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이론으로 발표하는 정립한 것이 삼균주의죠. 근데 이 삼균주의를 어렵게 얘기하니까 잘 이해를 못하는데 삼균주의는 사실은 지금까지 인류가 가장 발전시켜 온 것이 자본주의다. 근데 자본주의가 여러 가지 모순이 있다고 그래서 그거보다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려고 했던 게 공산주의다. 세계 자본주의, 공산주의가 가장 발전한 것인데 우리는 그런 독립하고 나서 우리는 어떤 걸 세울 것이냐. 근데 자본주의, 공산주의 보니까 거기도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보고하고 장점만 줄여서 그런 국가를 건설한다. 그게 바로 삼균주의죠. 그래서 삼균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인류가 가장 발전시켜왔던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것보다도 더 나은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 삼균주의다. 저도 독립운동가들이 가졌던 꿈은 인류에 누구도 세워보지 못했던 이런 사회를 건설하려고 독립운동가들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삼균주의고 그게 바로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이념이고 목표였다. 그렇게 해서 좀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의 이런 역량 또 꿈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시키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그 통일국가론인데 그 정용욱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이완범 교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받게 돼서 영광입니다. 우리 정혁 교수님은 뭐 제가 존경하는 이 동료 교수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저하고도 이제 같은 직장에서 몇 년간 봉직도 했었고, 그래서 아주 이 좋은 그런 인연을 갖고 있는 분이라 뭐 제가 이 선생님의 글에 대해서 이제 토론한다는 게 좀 어색한 점도 있습니다만은 뭐 좋은 글을 읽게 돼서 영광이라는 생각이 들고 몇 가지 뭐 첨언하기 위해서 이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선생님의 그 연구는 이제 작년에 이제 정년을 하셨는데요. 뭐 정년을 하시는 이 과정에서도 이 35쪽의 각주 일본에 나오는 이제 점령의 현실, 담론의 정치라는 책을 이제 2025년에 출간하셨고, 그리고 이제 50쪽 각주 39번에 나오는 편지로 읽는 해방과 점령, 이거는 이제 한겨레에 연재하신 거를 이제 책으로 2021년에 내셨는데, 하여튼 이렇게 최근까지도 이 연구를 왕성하게 하셨던 그러한 것에 기반해 가지고 이 글 자체는 이제 새롭게 쓰신 그러한 역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만약에 백범 김구의 통일국가론에 대해서 이제 이 화두를 잡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비미 비소의 자주적 통일국가론이다, 이렇게 규정을 할 것 같아요. 비미, 미국의 비판적이고, 비소, 소련의 비판적인, 그러면서 이제 자주적인 그러한 국가를 세우려고 그랬다. 그것이 바로 통일국가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백범 선생님께서 이제 북한으로 갔을 때 이제 소련 사람들은 이제 이 백범을 이제 반공의 보수 정객이니까, 반공주의적인 정객이니까 이제 반동이라고 이제 포스터까지 이제 만들어서 붙였다고 해요. 그랬는데 이제 백범이 이제 연석회의에 참석하러 오니까 그 포스터를 이제 다 띄려고, 그런데 뭐 남아 있는 거를 이제 백범이 뭐 보기도 했다, 뭐 그런 일화도 전해집니다만은, 어쨌든 하여튼 소련에는 반소적인 그러한 사상을 갖고 있었죠. 반공적인 그러한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소련에는 비판적이었고, 이제 미국에 대한 태도도 상당히 비판적이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백범이 11월 23일 날 환국을 하게 되는데요. 이승만은 이제 10월 16일 날 환국을 하니까 이제 한 달 일주일 먼저 환국을 이제 시켰죠. 미국이 이제 비행기까지 내주고 이제 단독으로 환국을 시켰고, 백범의 임시정부는 이제 그거보다 이제 좀 지체를 시켰죠. 그리고 이제 이 비행기를 내주기는 했습니다만은 샹하이의 비행기를 타고서 이제 왔습니다만은, 보기에 따라서는 이제 차별이 있었다. 이제 이승만은 먼저 일찍 귀국을 시켰고, 9월 달에 이제 미국이 이제 진주한 이후에 한 달 좀 지나자마자 했고, 이제 백범은 이제 2달이 좀 지난 이후에 이제 차별적으로, 그러니까 같이 오지 못한 그러한 뭐 어떻게 보면 프라이오리티가 좀 이제 이승만에게 더 주어졌다라는 점에서 이제 다소 이 실망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5일 날 중경에서 이제 샹하이로
이제 갔는데 이제 그로부터 10여일 지나서야 이제 이 여의도 비행장에 내릴 수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도 이제 개인 자격으로 입국을 하라는, 정부를 칭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이 서약을 쓸 것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인 자격의 황국이다라고 하는 서약을 웨드마이어 사령관에게 이제 제출을 하고서야 이제 비행기에 탈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조건을 이제 까다롭게 걸었죠. 그리고 이제 이 12월 이제 하순에 이제 반탁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이 이제 전해지게 되면서 우리 정욱 교수님께서 훌륭하게 지적하셨듯이 38쪽에 이제 이 위에서부터 6번째 줄 보면 이제 국자 1호, 2호 이게 이제 시니키가 이제 포고한 것인데요. 이것을 이제 미군정은 이제 쿠데타 기도로 이제 규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하지가 이 파업을 결의했기 때문에 임시정부에서, 그래서 군정청 직원 중에 예를 들면 이제 하지의 쿡, 그러니까 요리사가 파업을 해가지고 하지가 제대로 이제 1월 1일 날 이제 뉴 이어스 데이였는데 신정에 이제 제대로 밥도 못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구를 이제 급히 호출을 해가지고 만약에 당신이 이렇게 계속 이 미군정에 협력하지 않으면 쿠데타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당신을 이제 죽일 수도 있다, 이런 이 극언을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제 백범 선생님도 뭐 강단이 있으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나를 이렇게 위협을 한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이 붉은 카펫 위에 나의 붉은 피를 쏟으면서 내가 자결해 버릴 수도 있다고 이렇게 대응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여기 정욱 교수님께서 이 훌륭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어망섭을 통해서 이제 파업 중지의 명령을 내리고 평화적으로 이제 파업을 하라고, 평화적으로 이제 이 노선을 이제 이 투쟁을 이제 순화시킬 것을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니까 이제 봉합이 되죠.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때 봉합이 됐지만 이러한 이 미국과 이 백범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이 초기에는 이제 이 거버닝 커미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이승만의 독촉이 이제 독립적성 중앙협의회가 그다지 크게 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국민 통합에 기여를 못하니까 이제 이 대신 김구를 내세워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정무위원회 구상을 통해서 이제 김구를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러한 김구 활용 계획이 이제 임정의 1946년 1월 1일에 그 쿠데타 시도로 이제 이 물거품이 돼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김구에 대한 신뢰를 크게 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장덕수 암살 사건을 계기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군정이 공공연한 이 탄압을 이제 김구 선생님에게 가하게 되죠. 그래서 저의 글의 83쪽 이하에 이제 장덕수 암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적었고요. 그 85쪽에 보면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트루만 미국 대통령이 김구에게 1948년 3월 12일 법정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3월 6일 날 발부해서 3월 8일 김구에게 전달하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직접 이 어떻게 보면 군정의 이 아래에 있는 김구라고 하는 사람에게 직접 출두의 명령장을 보내는
그러한 치욕적인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미국과 김구의 관계가 좀 이렇게 소원해진 그러한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평화적인 통일 국가론을 개진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95쪽에 썼습니다마는 중간쯤에 한민당 이승만이 임정을 배제한 채 남한 단독 선거 준비에 들어가자 이렇게 이제 김구는 1948년 초부터 남북 협상 노선을 모색했다고 쓰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이승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임정의 일원이지 않습니까? 주진호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구미위원부도 그렇고 그래서 이 이승만과 김구의 관계는 뭐 애매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다지 크게 엇나가지 않았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1948년 초에도 그래서 연대가 가능했었던 그러한 시점이었는데 이제 다만 이제 한민당의 장덕수 암살 사건 때문에 한민당과 이 김구의 관계가 틀어져서 이 한민당이 이제 이 김구를 배제한 채 단독 선거 준비에 들어가게 된 것이 이제 이 김구가 단독 선거 반대에 나선 측면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저의 생각은 김구는 한민당 이승만의 임정 배제 이전에 주도적으로 단정 반대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이원범 선생님 그 토론문을 받아보는 순간 제가 토론자의 자리에 앉고 이 선생님이 발표 자리에 앉았어야 된다라는 후회와 등등을 했습니다. 이원범 선생님은 사회학자이시고 정치학자이고 저는 역사학자인데요. 이 선생님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역사학자보다 자료를 더 많이 보는 정치학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처 주목하지 못한 문제들이나 언급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일깨워줘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선생님의 질문의 의도 및 그것이 가진 중요성은 당시 46년, 47년, 48년 짧은 시간이지만 정세가 굉장히 급격하게 요동하거든요.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정세 유동성을 감안해서 그 백범의 노선이나 활동에 의해서 제기되는 구체적 문제들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문제 제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제 전반적인 논지에는 이렇게 커다란 불만이 없으신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그 토론문에서 얘기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오히려 제가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거나 더 해명해야 될 것들을 밝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특별히 그 토론하신 내용에 대해서 덧붙일 것은 없는데 그래도 뭐 발표자라서 한두 가지 답변을 드리자면 장덕수 암살 사건을 보는 데는 미군정의 의도는 무엇이고 이승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는가 이완범 선생님은 이승만이 배우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구체적으로 짚어줘야 될 문제들이겠죠. 근데 어쨌든 46년 봄부터 남한에서는 이른바 테러가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뭐 적색 테러도 있고 백색 테러도 있는데 대체로 백색 테러가 더 많았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게 테러의 실행자들이 뭐 우리 내란 사태 겪으면서 보지 않았습니까? 뭐 별 구급 이렇게 행동 단체들이 많은데 이게 꼭 뭐 이게 지도부랑 연결이 된 채 행동하는지 그냥 독자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지 뭐 이런 거는 아마 시간이 흘러도 밝혀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그 꼼꼼하게 이 선생님이 추적해서 그 이 범인들의 당적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지만 이게 이 백색들의 많은 부분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이렇게 좀 추적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송진우를 뭐 백범이 암살했다고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송진우 암살범이 한현우라는 사람인데 그 미국 대사관 무관들이 쓰는 정보 보고서에 보면은요 53년인가 그 무렵에 이 한현우하고 백범 암살범 안두희가 부산 피난지 부산에서 같이 돌아다닌다 뭐 이런 정보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쪽 세계가 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하여튼 미군정의 의도를 밝혀내고 이승만의 배후를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하여튼 뭐 김구, 이승만, 김규식 다 그 우익의 삼거두이니까 이들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죠.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얘기들을 암살 사건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구의 단정 반대 시점도 그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은 뭐 47년 9월부터는 유엔으로 한국 문제가 이관되면서부터 이게 단정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들이 점증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단정 반대와 이 남북 협상으로 언제 백범이 턴을 하는가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고 사실은 이 선생님도 정리하셨듯이 여러 연구자들이 나름대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승만하고 한민당은 일찍부터 단정을 추구해요. 예컨대 뭐 46년에 그 단독 그 정업 발언에서부터 생각을 내비치고 제가 여기에 구체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만 47년 8월 달에 구구지들의 기자들이 조선 기자협회라는 걸 만드는데요. 47년 8월 달인데 거기 나가서 이승만이 연설을 하는데 남조선만의 총선거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조선 기자협회는 이승만의 그 지시를 선전하는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구지 6개가 이제 뭐 동아일보, 현대일보, 부인신보, 뭐 독립신문 여러 개 6개가 있는데요. 그 기자들이 기자협회에서 언론을 민족지와 반민족지로 나눠요. 근데 민족지는 그 구구지 6개이고요. 반민족지는 좌익지, 중도지 나누는데 뭐 조선일보부터 시작해서 뭐 조선중앙신문 전부 해놓고 이거는 반민족지라고 정의해요. 근데 미군정은 미군정기에 언론들의 그 보도 경향을 거의 뭐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 보고서를 계속 내는데요. 미군정이 분류한 그 것에 의하면 그 조선기자협회에 참여했던 기자들은 전부 극우지 기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극우파가 민족주의 좌파 혹은 뭐 민족주의 중도파 좌익 진영에 있는 기자들이 전부 반민족 진영이라고 주장하는 셈이에요. 근데 어쨌든 40년 8월부터 이승만은 노골적으로 단정 수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김구에게 어쨌든 우익 3거두 중에 한 사람이 이승만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자기 노선으로 견인해 갈 것인가는 김구가 끝까지 고민했던 문제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쨌든 47년 후반부터 연말 사이에 김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정세의 유동성 때문에 판단에서 뭐 이렇게 착오가 있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변동하는 것을 보였을 수도 있지만 그 이승만을 어떻게 견인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일 선생님은 뭐 한 살 차이고 뭐 그랬다 그러지만 어쨌든 김구가 형 취급을 했었고요. 특히 이 식민지기에 임정 자금에 다들 아시겠지만 많은 부분들이 재미교포들한테서 오잖아요. 그런데 그 재미교포들 활동 단체 중에 국민회하고 동지에 있었는데 그 반은 어쨌든 또 이승만이 리드하던 거란 말이죠. 이런저런 관계가 어쨌든 김구가 그런 판단을 하게 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런 이제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도 제가 말씀하신 그 한국 문제의 국제적 규정성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 것 같고 어쨌든 이게 이제 어쨌든 주어진 시간에서의 정세의 유동성과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데 그것들을 뭐 지금 일일이 다 얘기할 시간 없을 것 같고 이상 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 뭐 특별하게 뭐 이론이 있거나 뭐 그렇게 또 답변해 달라고 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로 황태현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김학재 박사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 발제에 대한 토론을 맡은 고려대학교 김학재입니다. 우선 제 토론문에 대한 내용을 말하기 앞서서 제가 아까 저기 밑에서 그 발표를 들으면서 가족한테 카톡을 하나 받았습니다. 아까 방탄소년단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 방탄소년단 이번에 낸 앨범이 아리랑이라는 건 아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아리랑에 수록된 곡 중에 하나에 김구 선생님이 언급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에일리언즈라는 그런 제목의 곡인데 거기에 김구 선생님 Tell me how you feel.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께 대해서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어떻게 느끼는지 자기한테 좀 말해달라. 뭐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 지금 제가 이제 문화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황태현 선생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그걸 보충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총평이 있고요. 제 토론문은 그 다음에 크게 이제 3가지 주제에 대해서 제 의견과 그리고 관련된 질문들을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읽어보시면은 크게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쭉 한번 시간 날 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총평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황태현 교수님께서는 그동안 그러니까 정치 철학자라고 이제 스스로 당신께서 이제 정체성을 이렇게 규정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정치 철학뿐만 아니라 뭐 역사학이나 철학 그리고 뭐 문화, 뭐 미학 등등 정말 인문학 그리고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서 다방면에 계속 연구를 깊이 하고 계셔가지고 그런 연구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종합해서 자신의 지금까지 정립했던 이론과 그런 사상을 가지고 이제 김구 선생님의 문화 강국 비전을 새롭게 이제 해석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기존의 시각들에 대해서도 또 이제 날카로운 그런 비판도 제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또 김구 선생님의 사상의 위상을 높인 연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재밌게 읽었고 저도 이 발표문을 보면서 원래는 이제 발표문이 180여 페이지 됩니다. 아까 황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200자 원고지 뭐 몇백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A4 용지로 저는 180페이지 원본을 먼저 읽고 이제 다시 이제 요약본을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고 그걸 보면서 저도 이제 연구 의욕이 또 제가 지금 가장 젊잖아요. 이제 앞으로 연구해야 될 분야가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김구 선생님에 대한 사상도 이제 또 정치 사상 저도 이제 정치 사상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데 정치 사상 쪽으로도 연구해야 될 분야가 많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98페이지 보면 첫 번째 제목이 제가 이제 논평한 첫 번째 제목이 김구 사상의 토대로서 유교 사상과 민주주의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제 황태현 교수님의 이제 책을 이제 접하신 분은 아시겠죠. 황태현 교수님은 유교에 대해서 많이 높이 평가를 하시는 분으로 저도 알고 있고 황태현 교수님의 사상을 접한 분들은 다 그렇게 알고 계실 텐데요. 김구 선생님의 사상의 토대로서
가장 중요한 토대가 유교라고 보시면서 그 유교가 엄정한 유교적 민주주의고 또 가장 진보된 민주주의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에 대해서는 아까 또 여러 가지 뭐 미국이나 프랑스 사례 같은 것도 예를 들면서 한국이 엄정한 유교적 민주주의라는 측면을 강조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그거 가지고는 그게 가장 진보된 민주주의냐에 대해서는 또 문제 삼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의 소원 원작자로서의 김구에 대한 내용은 제가 뭐 따로 이 발표문에는 질문에 관련된 건 없고 저도 이제 정치 사상 전공자로서 황태현 선생님이 그 제시하신 뭐 철학 용어의 그런 사용 문제나 뭐 아름다운 나라 관련 문제 그리고 반공주의 삽입 문제 같은 거에서는 이제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하고 많이 이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 제기가 그동안 이제 김구 그 나의 소원의 원작자로서 이제 이광수의 어떤 윤문 가필 아니면 창작설까지 이렇게 확대가 되고 했었는데 그동안 학계나 이제 언론계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또 재반론이 거의 없었다 전무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용감하게 이제 여러 또 사료를 통해서 그 다시 이제 재반론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 그런 용기가 정말 높이 그 평가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단순히 아까 이제 처음에 주진우 교수님께서도 이제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단순히 뭐 이광수의 창작설이나 윤문설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찬성하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냥 뭐 그런가 있는가 보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무시하고 넘어가기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제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다시 이제 토론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과정이 또 앞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황태영 교수님의 발표문 마지막 매진말 부분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김구 사상과 이제 김대중 사상의 연관성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도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김대중이 이제 1989년에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제 인용을 해놨는데요. 문화도덕 선진국가를 건설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도산 아카데미 연구원 초청 세미나에서 했었습니다. 이게 백범 무슨 아카데미에서 했었다면 더 좋았을 테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또 교육이 발전해야 또 문화도덕 국가로 될 수 있다 하면서 이제 교육도 또 교육하고 이제 문화가 또 관련이 깊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또 도덕 얘기도 하시거든요. 이런 면에 있어서 이제 황태영 교수님도 다 잘 아실 거고 그래서 황태영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백범과 김구 사상의 연관성에 대해서 더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 정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회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유교사상과 민주주의가 연결되면은 왜 가장 선진적인 민주주의, 진보적인 민주주의가 될 수 있느냐 회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공자 철학이 17세기부터 18세기까지 계속해서 서양으로 전해지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이건 1590년에 콤푸치우스라는 공자 이름이 처음으로 서양에 알려지고 철학의 내용이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16세기 말이죠. 거기서부터 18세기 말까지 1790년까지 공자 철학이 서양을 지배를 해요. 그게 계몽주의인데 서양 버전 공맹 철학이 계몽주의예요. 그 이전의 서양의 사상과는 완전히 단절적인 사상이 나타났는데 그게 계몽주의인데 이 계몽주의 안에서 이제 민주주의가 하나씩 싹트기 시작하는데 영국에서 선거법이 처음에 시행될 때 1.6%의 국민만 투표에 참여했어요. 근데 민본주의가 민벤이라는 말로 알려지기 시작하거든요. 공맹의 민본주의가 알려지면서 백성이 나라에 그러면은 주인인데 왜 백성은 거의 없나? 그러면서 이게 4% 참여자가 8% 1830년에 가가지고 한 24% 투표 참여자가 그러면서 계속 투표 참여자 숫자가 민본주의 개념에 따라 말하자면 자꾸 확대돼요. 이 과정을 쭉 제가 연구를 했는데 그대로 동력으로 이게 확대된 게 아니라 공맹철학의 푸시 속에서 이게 확대되어 오면서
드디어 1860년에 4차 선거법 개정인지 거기에서 영국에서 거의 80%의 성인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 그때도 여성은 빼고, 그리고 이제 여성이 들어가는 건 뉴질랜드에서 1900년 초에 처음으로 여성이 들어가면서 거꾸로 영국을 뉴질랜드가 앞질른 거죠. 영국 본토보다도. 그 전체 과정은 민본주의 영향과 사상적 압박하에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철학이라고 복지 사상도 그러니까 시장경제와 복지국가 이 두 개의 축도 완전히 공자 철학 안에서 공자 철학은 기본적으로 백성은 뭐 안보를 하는 건 누구나 안보를 하는 거고 국가만 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생을 돌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교육을 책임지는 것이니까 그게 국가의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육복지와 민생복지가 이제 서양에 전해지면서 복지 국가가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더 깊이 들어가면 공자 철학이 없이는 서양의 민주주의도 발전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회의에 대해서는 답할 수 있고요. 다른 마지막 하나는 김대중 대통령이 김구 선생을 이 글을 보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절세 애국자고 하여간 극찬의 언어를 계속 쓰면서 백범을 언급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범의 사상을 본따고 싶었고 배우고 싶었고 또 그걸 실현하고 싶었던 분이라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할 필요 없이 백범의 사상의 총화가 김대중으로 현실화됐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사상이 하나 딱 다른 건 통일 국가가 아니라 분단 국가가 만들어졌더라도 정치를 하셨어야 된다. 최선을 이루면 차선이라도 해야 되는데 백범은 그걸 안 해버려 가지고 님정 세력이 초토화됐다. 이거 하나를 비판해요. 그 자서전에 안에서 보면 그건 뭐 나름대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음은 뭐 다른 건 아니고 우리 저 하나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건드셨는데 삼균주의 제 비판은 아닌데 삼균주의를 말씀하셨는데 삼균주의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저 한시준 선생님은 좀 어렵게 생각하시던데 세 가지를 김구가 말했어요. 정치의 균등, 경제의 균등, 그다음에 교육의 균등인데 정치의 균등은 간단한 거예요. 보통 선거를 해야 된다. 교육의 균등은 의무교육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경제의 균등이 대생산수단의 국유화인데 이건 이제 말씀하셨고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제3의 길,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중간길을 가는 어떤 길을 중도의 길을 가는 길을 생각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유행이었던 것이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특색이 또 있었지만요. 거기에 이제 삼균주의가 있는 건데 대생산수단의 국유화 일단 김구 선생님은 적산을 얘기합니다. 적산은 무조건 국유화해야 된다. 근데 적산에 대생산수단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SOC잖아요. 사회 간접자금은 철도나 항만 비행장은 국유화 일본 놈들이 국유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국유화 조치를 새 국가가 신국이 할 필요는 없었고 민족 자본은 다 중소기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대토지 소유주들이 김성수 같은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그게 70에서 80명 정도. 근데 그들은 이미 세력이 약화돼서 토지 개혁에 결국은 피해갈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였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충분히 이 대생산수단의 국유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다. 이 말씀을 우리 주진호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게 어려운 일은 그때 아니었다. 꼭 중앙 집권적이고 독재적인 국가가 아니라도 해낼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 말씀을 보충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광복회에서 이런 학술회의를 마련했는데 이런 학술회의가 사실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이게 독립운동이 우리한테 남겨준 그런 역사적인 자산, 정신적인 자산 이것들이 많죠. 근데 우리가 그걸 독립운동사를 연구하고 이러면서 그걸 제대로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또 제대로 계승하고 있는지 이게 참 그렇죠. 오늘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이 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하신 분들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자꾸 쌓이면서 우리의 독립운동의 진면목을 좀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번 주제하고 관련돼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의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만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영국, 소련, 연합국을 상대로 해서 독립운동을 했죠. 그러니까 1943년에 미국, 영국이 우리나라 국제 공동 관리한다라고 합의했잖아요. 국제 공동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패망하면 한국은 독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을 이어서 통치한다. 그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반대 운동을 했던 논리가 우리는 일본이 패망하면 그 즉시 우리는 독립해야 된다. 일본이 패망했는데 만일 일본에 이어서 국제열강들이 우리를 또 통치한다고 하면 우리는 과거 30년 동안 일본을 향해서 혈전을 전개해왔던 것처럼 열강들에 대해서도 계속 투쟁할 것이다. 반대 논리가 그렇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미국, 영국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야, 우리 민족은 5,000년 전에 이미 국가를 세워서 국가를 유지해왔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고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그런데 미국, 영국 너네들 조상들이 뻘거벗고 창 들고 숲속에서 짐 뒤쫓아다닐 때 우리는 이미 그런 국가를 유지하고 문화를 유지했던 그런 민족이다. 우리가 문화민족이고 너네가 야만민족이다. 너네 야만민족이 우리를 통치한다고 하느냐. 그런 논리로 국제공동관리를 비난을 하죠. 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2차 우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이 나라를 뺏기고 독립운동했잖아요. 근데 독립운동의 목표가 있죠. 근데 우리 한국 독립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 평화입니다. 그래서 한국 독립당의 당강의 세계 일가, 사회 동포. 그래서 우리가 독립해서 뭐 이렇게 정치, 경제, 교육 이런 평등한 국가를 식민지국을 세워서 어떻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세계 일가를 이루는 것이 독립운동의 목표입니다. 독립운동가들 윤봉길서부터 독립운동가들이 다 했던 것이 세계 평화죠. 우리가 뭐 일본하고 싸워서 일본하고 독립한다 그것이 아니라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운동 목표는 세계 평화였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운동의 목표가 있을 텐데 우리처럼 세계 평화를 목표로 해서 독립운동한 민족 그런 나라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은 그렇게 참 크고 그렇게 뜻이 그렇게 깊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연구를 통해서 그런 것을 밝혀내야 되고 또 이 문화국가 이런 것도 바로 그런 유산인 것이죠. 그렇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고 또 독립운동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학술이 발표해 주신 세 분 명예 교수님들 또 토론자님들 감사드립니다.